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매섭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삭풍은 낡은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 짐승처럼 울부짖듯 파고들었고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허연우. 한때는 도성 안에서 명망 높은 대제학의 여식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과 함께 이곳 산골로 유배된 신세였지요. 여린 어깨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마른 기침이 흉터를 남기듯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망자의 한이 서린병이라며 수군대고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연우는 애써 기침을 삼키며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묵 냄새와 젖은 집단이 타담한 아궁이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희미한 등불빛에 의지해 낡은 서책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필사비세를 맞춰야 내일 장터에서 얼마간의 쌀이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비록 굶주림 속에서 쓰였으나 그 기품과 힘이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하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우는 밤새 정성 들여 완성한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이 얼어붙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두루마리만큼은 젖을새라 소중히 감쌌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갠 날씨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부산했습니다. 연우는 낡은 서책방 문턱에서 조심스레 주인을 불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서책방 주인은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보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그것은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한 대제학 허영제의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 주인이 고함을 치며 두루마리를 눈이 녹아 질척해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히 역적의 글씨를, 그 불길한 기운이 묻은 것을 어디다 들이미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진흙탕에 더럽혀진 두루마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멈출 수 없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시선들을 등지고 돌아서 다시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뱃속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친 것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의 포효가 되었습니다. 연우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렸고 외양간의 늙은 소는 이미 사나흘 전에 얼어 죽었습니다. 연우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배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멈추지 않는 기침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약재는커녕 불을 뗄 뗄감조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춥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고 낡은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은 이미 하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은 온통 하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었습니다. 연우는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눈을 헤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눈더미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기력이 다한 그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려던 연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반쯤 눈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삼배옷은 이미 다 찢어져 있었고 새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훗날 무영모영이라 불리게 될 사내의 바로 궁궐의 피바람을 피해 도망친 태자 이원이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이 깊은 산까지 흘러들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곳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구의 사내를 끌고 그 눈보라를 뚫고 집까지 돌아왔는지는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처럼 버려진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었을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닷새 만에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내를 끌고 오다가 발견한 눈 속에 반쯤 잠겨있던 썩은 고목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에는 깊고 긴 칼자국이나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쓰려 모아두었던 마지막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사내는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에 들떠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내뱉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연우는 사흘 밤낮으로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애썼고 눈을 녹인 물을 조금씩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기침 소리와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나흘째 아침,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을 건네자 그는 짐승처럼 경계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연우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잠잠해졌지만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벙긋거리다가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궁궐에서의 끔찍한 광경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기억 또한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그저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무영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사람, 마치 자신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얼어붙은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여전히 추웠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상처가 아물자 말없이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해왔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도끼질은 놀랍도록 힘이 넘쳤고 무너진 지붕을 고치는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 연우는 무영이 가져온 땔감으로 불을 지펴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으로 산을 뒤져 무영의 상처를 치료할 약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캐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기침 소리를 애써 참았고 무영은 그저 묵묵히 연우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저 물을 넣어 끓인 멀건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미각 서로의 온기가 섞인 그 밥상은 연우에게 있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무영은 밥을 먹다 말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청각에 놀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도망자의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우가 기침을 참지 못하고 마른 피를 토해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같이 산으로 향하더니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우가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던 기침에 좋다는 천문동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연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천문동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냇물이 다시 흐르고 양지 바른 역에는 노란 산수유가 수줍게 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도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무영이 고쳐준 지붕 덕분에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땔감은 아직 넉넉했습니다. 연우의 기침도 봄볕에 눈이 녹듯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마을의 봄은 희망 대신 끔찍한 역병 익병을 몰고 왔습니다. 열병이라 불리는 그 병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로 가득 찼고 봄꽃 향기 대신 역한 약초 끓이는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아랫집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박서방이 오늘 새벽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연우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고을 원님이라는 자는 구휼미를 풀기는커녕 흉흉한 민심을 다잡고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며 구판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병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보았던 의서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도는 역병은 온역 원익의 일종이었고 이는 구판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었습니다.
해열과 해독에 좋은 갈근과 시오가 필요했고 격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박서방의 늙은 어머니가 흘리던 눈물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역적의 딸. 내가 나선다고 누가 귀를 기울일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를 배운 자는 그 하늘을 섬겨야 하느니라.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던 흰 한지를 펼쳤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박함을 전하기에 먹물은 너무 옅었습니다. 연우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붓에 그 서녀를 묻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원님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고 지금 당장 역병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피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의 증상과 필요한 약재의 이름, 그리고 환자들을 격리하고 마을을 소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비록 여인의 것이었으나 그 기세는 아버지 허영제의 그것처럼 힘이 넘쳤고 고결했습니다. 그녀는 그 서신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연우가 혈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내용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주안상을 받고 있던 원님은 보고를 받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역적의 딸년이 감히 이 고을 수령을 능멸해. 그것도 모자라.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 그는 술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잡아들여라. 어서 원님의 불호령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포졸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연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개 있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연우의 집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던 무영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포졸들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사내를 비웃으며 밀치려 했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썩 비키지 못해 포졸 하나가 무영의 어깨를 몽둥이로 거칠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무영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굼뜬 나무꾼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몽둥이를 내리치는 포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악 포졸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은 그를 가볍게 끌어당겨 뒤따라오던 다른 포졸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포졸이 나뒹구는 사이 또 다른 포졸이 허리춤에 칼 목검을 빼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몸을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장작개비는 더 이상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련자의 검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저놈 포졸들이 당황하며 무영을 둘러쌌습니다. 무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딛고 선 자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무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작개비로 포졸들의 몽둥이를 쳐내고 어깨와 무릎의 혈도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포졸들은 무영의 몸에 닿지도 못하고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무에는 궁궐의 정예 무사들이나 익히는 절도 있고 치명적인 황실 검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만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연우가 외쳤습니다.
그제야 무영은 마지막 남은 포졸의 목덜미를 겨누었던 장작개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런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이토록 낯선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공포에 질린 포졸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무영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연우의 혈서는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관찰사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선대왕 시절 허영제 대제학의 문화생이었던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허영제가 역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윤대영 일파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쓰인 서신을 펼쳐들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필체는, 그것은 분명 그가 존경에 마지 않던 스승 허대제학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여식이 그 참혹한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 깊은 산골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혈서까지 썼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밤새 산길을 달려 연우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역병의 공포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고을 원님을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찾아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제학 어른의 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제자의 죄가 큽니다. 그는 연우가 혈서에 적은 방도대로 즉시 인근 고을에서 약재를 공수해 오게 하고 환자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연우 또한 관찰사를 도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적처럼 역병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다시 열을 내리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연우를 은임 마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눈물로 사죄했고 갓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를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연우의 지혜와 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집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떠나기 전 연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무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의 기세와 연우를 지키는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묻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와 무영은 자신들의 작은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따뜻해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탐과 놀이를 벌하고 백성을 구휼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기엔 너무나 고결한 지혜를 지닌 허연우라는 여인, 그리고 벙어리 행세를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세를 숨기고 있던 무영이라는 사내, 특히 그가 포졸들을 제압할 때 보였던 무예는 분명 황실의 정예 무사 내금위의 검식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정호는 즉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대영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선대왕을 모셨으나 윤대영 일파의 탄핵으로 물러나 칩거 중이던 늙은 재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에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무영의 검식과 그의 등에 길게 나 있다는 흉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늙은 재상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 피바람이 불던 그 밤 궁궐에서 사라진 세자. 윤대영이 역모를 꾸민 자들과 함께 세자까지 해하려 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내에 생김새가 어떠하더이까? 민정우가 무영의 용모를 묘사하자 노재상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우가 혈서로 고발했던 지방 원님의 비리가 거대한 뿌리의 잔가지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좌의정 윤대영이었습니다. 민정호와 충신들은 연우가 제시한 증거의 실마리를 따라 윤대영의 수탈과 부정축제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쥐어짜 만든 피고름이 좌의정의 차가운 저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충신들은 임금 선대왕의 뒤를 이은 힘없는 왕에게 윤대영의 모든 죄악이 담긴 상소와 함께 세자 이원이 살아있음을 고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대영은 자신의 저택에서 금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충신들과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에 취해 휘둘렀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대영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반역과 굴고 탕진 그리고 세자 시의 미수라는 죄목으로 차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했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들의 피로 쌓아 올린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준엄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혼란이 수습되고 세자 이원이 공식적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옥에 갇혀 있던 스승의 가문을 위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구, 대제학 허영제는 역적이 아니다. 그는 충신이었으며 그의 모든 관직을 복권하고 역모의 누명을 벗긴다. 이 소식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황금빛 들판 사이로 긴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모두를 멈추게 한 한 사내가 홀로 언덕 위에 작은 초가집을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포 롱퍼가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유생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용이 아니었지만 아직은 이 나라의 지존이기보다 한 여인의 사내이고 싶었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독했던 기침은 지난 봄 이후로 완전히 멎어 있었고 창백했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설지만 익숙한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겨울밤의 기억과 이제는 온 나라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낮게 울렸습니다. 연우야, 이원은 나와 함께 가자거나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겨울 내내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였던 사내의 손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깊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쳤던 그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가을볕을 받아 반짝이는 새로 일군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고랑 위에는 내년의 봄을 기다리는 두 줌의 씨앗이 나란히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으로 새로이 일구어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에필로그 아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결국에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가장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진실과 사랑은 그렇게 짓밟히고 상처 입으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싹을 틔우는 법이란다. 이제 그만 자거라. 부디 너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매섭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삭풍은 낡은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 짐승처럼 울부짖듯 파고들었고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허연우. 한때는 도성 안에서 명망 높은 대제학의 여식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과 함께 이곳 산골로 유배된 신세였지요. 여린 어깨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마른 기침이 흉터를 남기듯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망자의 한이 서린병이라며 수군대고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연우는 애써 기침을 삼키며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벼루에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묵 냄새와 젖은 집단이 타담한 아궁이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희미한 등불빛에 의지해 낡은 서책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필사비세를 맞춰야 내일 장터에서 얼마간의 쌀이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비록 굶주림 속에서 쓰였으나 그 기품과 힘이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하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우는 밤새 정성 들여 완성한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이 얼어붙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두루마리만큼은 젖을새라 소중히 감쌌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갠 날씨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부산했습니다. 연우는 낡은 서책방 문턱에서 조심스레 주인을 불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서책방 주인은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보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그것은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한 대제학 허영제의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것 주인이 고함을 치며 두루마리를 눈이 녹아 질척해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히 역적의 글씨를 그 불길한 기운이 묻은 것을 어디다 들이미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진흙탕에 더럽혀진 두루마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멈출 수 없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시선들을 등지고 돌아서 다시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뱃속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친 것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의 포효가 되었습니다. 연우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렸고 외양간의 늙은 소는 이미 사나흘 전에 얼어 죽었습니다. 연우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배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멈추지 않는 기침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약재는커녕 불을 뗄 뗄감조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춥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고 낡은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은 이미 하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은 온통 하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었습니다. 연우는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눈을 헤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눈더미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기력이 다한 그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려던 연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반쯤 눈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삼배옷은 이미 다 찢어져 있었고 새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훗날 무영모영이라 불리게 될 산의 바로 궁궐의 피바람을 피해 도망친 태자 이원이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이 깊은 산까지 흘러들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곳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구의 사내를 끌고 그 눈보라를 뚫고 집까지 돌아왔는지는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처럼 버려진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었을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닷새 만에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내를 끌고 오다가 발견한 눈 속에 반쯤 잠겨있던 썩은 고목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에는 깊고 긴 칼자국이나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쓰려 모아두었던 마지막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사내는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에 들떠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내뱉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연우는 사흘 밤낮으로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애썼고 눈을 녹인 물을 조금씩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기침 소리와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나흘째 아침,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을 건네자 그는 짐승처럼 경계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연우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잠잠해졌지만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벙긋거리다가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궁궐에서의 끔찍한 광경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기억 또한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그저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무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사람, 마치 자신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얼어붙은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여전히 추웠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상처가 아물자 말없이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해왔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도끼질은 놀랍도록 힘이 넘쳤고 무너진 지붕을 고치는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 연우는 무영이 가져온 땔감으로 불을 지펴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으로 산을 뒤져 무영의 상처를 치료할 약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캐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기침 소리를 애써 참았고 무영은 그저 묵묵히 연우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저 물을 넣어 끓인 멀건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미각 서로의 온기가 섞인 그 밥상은 연우에게 있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무영은 밥을 먹다 말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청각에 놀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도망자의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우가 기침을 참지 못하고 마른 피를 토해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같이 산으로 향하더니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우가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던 기침에 좋다는 천문동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연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천문동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냇물이 다시 흐르고 양지 바른 역에는 노란 산수유가 수줍게 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도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무영이 고쳐준 지붕 덕분에 방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땔감은 아직 넉넉했습니다. 연우의 기침도 봄볕에 눈이 녹듯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마을의 봄은 희망 대신 끔찍한 역병-익병을 몰고 왔습니다. 열병이라 불리는 그 병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로 가득 찼고 봄꽃 향기 대신 역한 약초 끓이는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아랫집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박서방이 오늘 새벽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연우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고을 원님이라는 자는 구휼미를 풀기는커녕 흉흉한 민심을 다잡고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며 구판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병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보았던 의서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도는 역병은 온역 원익의 일종이었고 이는 구판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었습니다. 해열과 해독에 좋은 갈근과 시오가 필요했고 격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박서방의 늙은 어머니가 흘리던 눈물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역적의 딸. 내가 나선다고 누가 귀를 기울일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를 배운 자는 그 하늘을 섬겨야 하느니라.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던 흰 한지를 펼쳤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박함을 전하기에 먹물은 너무 옅었습니다. 연우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붓에 그 서녀를 묻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원님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고 지금 당장 역병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피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의 증상과 필요한 약재의 이름, 그리고 환자들을 격리하고 마을을 소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비록 여인의 것이었으나 그 기세는 아버지 허영제의 그것처럼 힘이 넘쳤고 고결했습니다. 그녀는 그 서신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연우가 혈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내용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주안상을 받고 있던 원님은 보고를 받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역적의 딸년이 감히 이 고을 수령을 능멸해. 그것도 모자라.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 그는 술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잡아들여라. 어서 원님의 불호령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포졸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연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개 있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연우의 집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던 무영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포졸들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사내를 비웃으며 밀치려 했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썩 비키지 못해 포졸 하나가 무영의 어깨를 몽둥이로 거칠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무영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굼뜬 나무꾼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몽둥이를 내리치는 포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악 포졸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은 그를 가볍게 끌어당겨 뒤따라오던 다른 포졸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포졸이 나뒹구는 사이 또 다른 포졸이 허리춤에 칼 목검을 빼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몸을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장작개비는 더 이상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련자의 검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저놈 포졸들이 당황하며 무영을 둘러쌌습니다. 무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딛고 선 자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무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작개비로 포졸들의 몽둥이를 쳐내고 어깨와 무릎의 혈도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포졸들은 무영의 몸에 닿지도 못하고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무예는 궁궐의 정예 무사들이나 익히는 절도 있고 치명적인 황실검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만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연우가 외쳤습니다. 그제야 무영은 마지막 남은 포졸의 목덜미를 겨누었던 장작개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런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이토록 낯선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공포에 질린 포졸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무영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연우의 혈서는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관찰사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선대왕 시절 허영제 대제학의 문화생이었던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허영제가 역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윤대영 일파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쓰인 서신을 펼쳐들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필체는, 그것은 분명 그가 존경에 마지 않던 스승 허대제학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여식이 그 참혹한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 깊은 산골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혈서까지 썼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밤새 산길을 달려 연우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역병의 공포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고을 원님을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찾아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제학 어른의 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제자의 죄가 큽니다. 그는 연우가 혈서에 적은 방도대로 즉시 인근 고을에서 약재를 공수해 오게 하고 환자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연우 또한 관찰사를 도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적처럼 역병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다시 열을 내리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연우를 은인 마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눈물로 사죄했고 갓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를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연우의 지혜와 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집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떠나기 전 연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무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의 기세와 연우를 지키는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묻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와 무영은 자신들의 작은 초가집 팻마루에 앉아 따뜻해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탐과 놀이를 벌하고 백성을 구휼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기엔 너무나 고결한 지혜를 지닌 허연우라는 여인, 그리고 벙어리 행세를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세를 숨기고 있던 무영이라는 사내. 특히 그가 포졸들을 제압할 때 보였던 무예는 분명 황실의 정예무사 내금위의 검식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정호는 즉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대영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선대왕을 모셨으나 윤대영 일파의 탄핵으로 물러나 칩거 중이던 늙은 재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에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무영의 검식과 그의 등에 길게 나 있다는 흉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늙은 재상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 피바람이 불던 그 밤 궁궐에서 사라진 세자. 윤대영이 역모를 꾸민 자들과 함께 세자까지 해하려 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내에 생김새가 어떠하더이까? 민정호가 무영의 용모를 묘사하자 노재상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우가 혈서로 고발했던 지방 원님의 비리가 거대한 뿌리의 잔가지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좌의정 윤대영이었습니다. 민정호와 충신들은 연우가 제시한 증거의 실마리를 따라 윤대영의 수탈과 부정축제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쥐어짜 만든 피고름이 좌의정의 차가운 저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충신들은 임금 선대왕의 뒤를 이은 힘없는 왕에게 윤대영의 모든 죄악이 담긴 상소와 함께 세자 이원이 살아있음을 구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대영은 자신의 저택에서 금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충신들과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에 취해 휘둘렀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대영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반역과 굴고 탕진 그리고 세자 시의 미수라는 죄목으로 차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했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들의 피로 쌓아 올린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준엄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혼란이 수습되고 세자 이원이 공식적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옥에 갇혀 있던 스승의 가문을 위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구 대제학 허영제는 역적이 아니다. 그는 충신이었으며 그의 모든 관직을 복권하고 역모의 누명을 벗긴다. 이 소식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황금빛 들판 사이로 긴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모두를 멈추게 한 한 사내가 홀로 언덕 위에 작은 초가집을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포 롱퍼가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유생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영이 아니었지만 아직은 이 나라의 지존이기보다 한 여인의 사내이고 싶었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독했던 기침은 지난 봄 이후로 완전히 멎어 있었고 창백했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설지만 익숙한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겨울밤의 기억과 이제는 온 나라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낮게 울렸습니다. 연우야, 이혼은 나와 함께 가자거나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겨울 내내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였던 사내의 손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깊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쳤던 그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가을볕을 받아 반짝이는 새로 일군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고랑 위에는 내년의 봄을 기다리는 두 줌의 씨앗이 나란히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으로 새로이 일구어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에필로그 아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결국에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가장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진실과 사랑은 그렇게 짓밟히고 상처 입으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싹을 틔우는 법이란다. 이제 그만 자거라. 부디 너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매섭기로 소문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삭풍은 낡은 초가집의 문틈 사이로 짐승처럼 울부짖듯 파고들었고 방 안의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허연우. 한때는 도성 안에서 명망 높은 대제학의 여식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과 함께 이곳 산골로 유배된 신세였지요. 여린 어깨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마른 기침이 흉터를 남기듯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망자의 한이 서린병이라며 수군대고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연우는 애써 기침을 삼키며 시린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벼루의 먹을 가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묵 냄새와 젖은 집단이 타담한 아궁이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희미한 등불빛에 의지해 낡은 서책을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필사비세를 맞춰야 내일 장터에서 얼마간의 쌀이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글씨는 비록 굶주림 속에서 쓰였으나 그 기품과 힘이 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하던 눈보라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연우는 밤새 정성 들여 완성한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길이 얼어붙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두루마리만큼은 젖을새라 소중히 감쌌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갠 날씨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로 부산했습니다. 연우는 낡은 서책방 문턱에서 조심스레 주인을 불렀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서책방 주인은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펼쳐보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필체, 그것은 역적으로 몰려 참수당한 대제학 허영제의 필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것. 주인이 고함을 치며 두루마리를 눈이 녹아 질척해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히 역적의 글씨를, 그 불길한 기운이 묻은 것을 어디다 들이미느냐.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두려움과 경멸이 뒤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진흙탕에 더럽혀진 두루마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멈출 수 없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시선들을 등지고 돌아서 다시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텅 빈 뱃속보다 더 시린 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큰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친 것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은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바람은 이제 울부짖음을 넘어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의 포효가 되었습니다. 연우의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덜컹거렸고 외양간의 늙은 소는 이미 사나흘 전에 얼어 죽었습니다. 연우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배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멈추지 않는 기침이 그녀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약재는커녕 불을 뗄 뗄감조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 앉아 있으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춥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이를 악물고 낡은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문 밖은 이미 하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으로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은 온통 하얀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었습니다. 연우는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눈을 헤치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눈 덮인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눈더미 덕분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에 기력이 다한 그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눈을 감으려던 연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반쯤 눈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삼배옷은 이미 다 찢어져 있었고 새하얀 눈밭 위로 붉은 피가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훗날 무영모영이라 불리게 될 산의 바로 궁궐의 피바람을 피해 도망친 태자 이원이었습니다. 그는 자객들의 추격을 피해 이 깊은 산까지 흘러들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곳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의 의식이 없는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어떻게 그 거구의 사내를 끌고 그 눈보라를 뚫고 집까지 돌아왔는지는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처럼 버려진 또 다른 생명에 대한 처절한 연민이었을 것입니다. 초가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닷새 만에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내를 끌고 오다가 발견한 눈 속에 반쯤 잠겨 있던 썩은 고목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등에는 깊고 긴 칼자국이나 있었습니다. 연우는 자신이 쓰려 모아두었던 마지막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천으로 동염했습니다. 사내는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에 들떠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내뱉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연우는 사흘 밤낮으로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려 애썼고 눈을 녹인 물을 조금씩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독한 기침 소리와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습니다. 나흘째 아침, 사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깊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을 건네자 그는 짐승처럼 경계하며 몸을 뒤로 뺐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연우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잠잠해졌지만 무언가를 말하려 입을 벙긋거리다가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궁궐에서의 끔찍한 광경과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기억 또한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그저 그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내에게 무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림자도 없는 사람, 마치 자신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얼어붙은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여전히 추웠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상처가 아물자 말없이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해왔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도끼질은 놀랍도록 힘이 넘쳤고 무너진 지붕을 고치는 솜씨도 제법이었습니다. 연우는 무영이 가져온 땔감으로 불을 지펴 얼마 남지 않은 곡식으로 멀건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으로 산을 뒤져 무영의 상처를 치료할 약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캐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기침 소리를 애써 참았고 무영은 그저 묵묵히 연우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저 물을 넣어 끓인 멀건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미각 서로의 온기가 섞인 그 밥상은 연우에게 있어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무영은 밥을 먹다 말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 청각에 놀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도망자의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우가 기침을 참지 못하고 마른 피를 토해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같이 산으로 향하더니 해질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연우가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던 기침에 좋다는 천문동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연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천문동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냇물이 다시 흐르고 양지 바른 역에는 노란 산수유가 수줍게 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도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무영이 고쳐준 지붕 덕분에
방 안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땔감은 아직 넉넉했습니다. 연우의 기침도 봄볕에 눈이 녹듯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긴 겨울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마을의 봄은 희망 대신 끔찍한 역병, 익병을 몰고 왔습니다. 열병이라 불리는 그 병은 뜨거운 불덩이처럼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로 가득 찼고 봄꽃 향기 대신 역한 약초 끓이는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아랫집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던 박서방이 오늘 새벽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연우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고을 원님이라는 자는 구휼미를 풀기는커녕 흉흉한 민심을 다잡고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며 구판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병든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는 것은 너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리들은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얼마 남지 않은 곡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보았던 의서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지금 도는 역병은 온역원익의 일종이었고 이는 구판으로 다스릴 병이 아니었습니다. 해열과 해독에 좋은 갈근과 시오가 필요했고 격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박서방의 늙은 어머니가 흘리던 눈물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역적의 딸. 내가 나선다고 누가 귀를 기울일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그를 배운 자는 그 하늘을 섬겨야 하느니라.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던 흰 한지를 펼쳤습니다. 벼루에 먹을 갈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박함을 전하기에 먹물은 너무 옅었습니다. 연우는 서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붓에 그 서녀를 묻혀 한자 한자 정성을 다했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원님의 죄목을 조목조목 따지고 지금 당장 역병을 다스릴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피의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의 증상과 필요한 약재의 이름, 그리고 환자들을 격리하고 마을을 소독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비록 여인의 것이었으나 그 기세는 아버지 허영제의 그것처럼 힘이 넘쳤고 고결했습니다. 그녀는 그 서신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연우가 혈서를 썼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내용이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주안상을 받고 있던 원님은 보고를 받자마자 노발대발했습니다. 뭐야, 역적의 딸년이 감히 이 고을 수령을 능멸해. 그것도 모자라. 요망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해 그는 술상을 뒤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 요망한 계집을 잡아들여라. 어서 원님의 불호령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포졸 대여섯 명이 몽둥이를 들고 연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개 있느냐 관아에서 나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연우의 집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던 무영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포졸들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사내를 비웃으며 밀치려 했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썩 비키지 못해 포졸 하나가 무영의 어깨를 몽둥이로 거칠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무영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굼뜬 나무꾼의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영은 몽둥이를 내리치는 포졸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악 포졸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영은 그를 가볍게 끌어당겨 뒤따라오던 다른 포졸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명의 포졸이 나뒹구는 사이 또 다른 포졸이 허리춤에 칼 목검을 빼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무영은 몸을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하는 동시에 옆에 있던 장작개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장작개비는 더 이상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련자의 검처럼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저놈 포졸들이 당황하며 무영을 둘러쌌습니다. 무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딛고 선 자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무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장작개비로 포졸들의 몽둥이를 쳐내고 어깨와 무릎의 혈도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포졸들은 무영의 몸에 닿지도 못하고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의 무에는 궁궐의 정예 무사들이나 익히는 절도 있고 치명적인 황실 검법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만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연우가 외쳤습니다. 그제야 무영은 마지막 남은 포졸의 목덜미를 겨누었던 장작개비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이런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이토록 낯선 분노가 치밀었다는 것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공포에 질린 포졸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무영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편 연우의 혈서는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관찰사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선대왕 시절 허영제 대제학의 문화생이었던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허영제가 역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윤대영 일파의 서슬퍼런 위세에 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쓰인 서신을 펼쳐들고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필체는 그것은 분명 그가 존경에 마지 않던 스승 허대제학의 필체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여식이 그 참혹한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아 이 깊은 산골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혈서까지 썼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대동하고 횃불을 든 채 밤새 산길을 달려 연우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탐관오리의 수탈과 역병의 공포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찰사는 즉시 고을 원님을 파직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연우를 찾아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제학 어른의 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제자의 죄가 큽니다. 그는 연우가 혈서에 적은 방도대로 즉시 인근 고을에서 약재를 공수해 오게 하고 환자들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연우 또한 관찰사를 도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적처럼 역병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들이 다시 열을 내리고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적의 딸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연우를 은인 마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눈물로 사죄했고 갓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를 연우의 초가집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연우의 지혜와 어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산을 넘어 고을을 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집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찰사는 떠나기 전 연우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무영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그의 기세와 연우를 지키는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지만 섣불리 묻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마을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와 무영은 자신들의 작은 초가집 팻마루에 앉아 따뜻해진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지혜를 되찾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 민정호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탐과 놀이를 벌하고 백성을 구휼했다는 안도감보다 더 큰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기엔 너무나 고결한 지혜를 지닌 허연우라는 여인, 그리고 벙어리 행세를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세를 숨기고 있던 무영이라는 사내, 특히 그가 포졸들을 제압할 때 보였던 무예는 분명 황실의 정예 무사 내금위의 검식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민정호는 즉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좌의정 윤대영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 선대왕을 모셨으나 윤대영 일파의 탄핵으로 물러나 칩거 중이던 늙은 재상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깊은 산골에서 만난 두 남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무영의 검식과 그의 등에 길게 나 있다는 흉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늙은 재상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몇 년 전 피바람이 불던 그 밤 궁궐에서 사라진 세자. 윤대영이 역모를 꾸민 자들과 함께 세자까지 해하려 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내에 생김새가 어떠하더이까? 민정호가 무영의 용모를 묘사하자 노재상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우가 혈서로 고발했던 지방 원님의 비리가 거대한 뿌리의 잔가지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좌의정 윤대영이었습니다. 민정호와 충신들은 연우가 제시한 증거의 실마리를 따라 윤대영의 수탈과 부정축제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쥐어짜 만든 피고름이 좌의정의 차가운 저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충신들은 임금 선대왕의 뒤를 이은 힘없는 왕에게 윤대영의 모든 죄악이 담긴 상소와 함께 세자 이원이 살아있음을 고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대영은 자신의 저택에서 금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한때 자신이 밀어냈던 충신들과 죽은 줄 알았던 세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에 무너졌습니다. 권력에 취해 휘둘렀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대영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반역과 굴고 탕진 그리고 세자 시의 미수라는 죄목으로 차명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했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들의 피로 쌓아 올린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준엄한 인과응보였습니다. 혼란이 수습되고 세자 이원이 공식적으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옥에 갇혀 있던 스승의 가문을 위한 교지를 내렸습니다. 고, 구, 대제학 허영제는 역적이 아니다. 그는 충신이었으며 그의 모든 관직을 복권하고 역모의 누명을 벗긴다. 이 소식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 황금빛 들판 사이로 긴 행렬이 마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서 모두를 멈추게 한 한 사내가 홀로 언덕 위에 작은 초가집을 향해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용포 롱퍼가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유생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용이 아니었지만 아직은 이 나라의 지존이기보다 한 여인의 사내이고 싶었습니다. 연우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독했던 기침은 지난 봄 이후로 완전히 멎어 있었고 창백했던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설지만 익숙한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겨울밤의 기억과 이제는 온 나라를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낮게 울렸습니다. 연우야, 이혼은 나와 함께 가자거나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겨울 내내 도끼질로 굳은 살이 박였던 사내의 손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보며 깊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쳤던 그 작은 초가집 앞마당에는 가을볕을 받아 반짝이는 새로 일군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고랑 위에는 내년의 봄을 기다리는 두 줌의 씨앗이 나란히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사랑으로 새로이 일구어낼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에필로그 아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란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혹독한 겨울도 결국에는 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지.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가장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진실과 사랑은 그렇게 짓밟히고 상처 입으면서도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싹을 틔우는 법이란다. 이제 그만 자거라. 부디 너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